목장에서 가장 값비싼 소가 사라졌을 때 백 회장은 목장 구석구석을 이잡듯이 뒤졌다.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결국 그는 목장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의 약속을 내걸었다. 누구든 제왕을 되찾아오는 놈에게는 내 땅 한 떼기를 주겠다. 더 이상 내 밑에서 머슴처럼 일하지 않아도 좋아. 배짱이 있는 놈이라면 누구든 상관없다. 그때 평소 아무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던 일꾼 기호가 자신이 그 소를 찾을 수 있다고 나섰다. 백 회장은 그의 얼굴을 대놓고 비웃었지만 막상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오자 그 보상이란 것이 결코 상이 아니라 끔찍한 골칫거리였음이 명백해졌다. 기호는 23살이었고 이미 세상에서 투명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그는 15살 때부터 백 회장의 거대한 목장에서 일해왔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달이 뜬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고 무거운 사료 포대를 나르고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소들에게 여물을 주며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했다. 그럼에도 백 회장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법이 거의 없었다. 언제나 어이, 너 아니면 거기 젊은 놈,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해야 할 일을 턱짓으로 가리키는 손짓이 전부였다. 그 화요일 아침, 목장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사방에 어수선한 기운이 맴돌았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고함 소리가 오갔으며 작업 반장은 핏대를 세우며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기호가 축사에 있을 때 그 소식이 들려왔다. 제왕이 사라졌다. 제왕. 전국 한우 품평회 대상을 휩쓴 소. 백 회장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이 목장에서 가장 비싼 동물. 아마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소일 것이다. 거대한 체구에 윤기가 흐르는 완벽한 털. 마치 조각가가 빚어낸 듯한 웅장한 근육을 가진 숫소였다. 백 회장은 모든 축산 박람회마다 그 소를 끌고 나가 과시했다. 트로피는 다 쓸어 담았다. 그는 그 소를 자신이 이 지역에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더 부유하며 더 강력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썼다. 그런데 그 소가 사라진 것이다. 기호는 쥐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다. 일꾼들이 텅 빈 축사 근처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억지로 부순 흔적은 없었다. 싸운 흔적도 망가진 곳도 없었다. 소는 그저 감쪽같이 증발해 버린 것 같았다. 저렇게 큰 놈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 한 일꾼이 물었다. 누가 훔쳐간 거 아냐? 다른 이가 맞받아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백 회장님, 소를 누가 건드려?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다. 몇 분 뒤 백 회장이 나타났다. 그는 배가 불룩하게 나온 거구였고 늘 고급스러운 중절모를 쓰고 있었으며 주변의 공기를 집어삼킬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진 사내였. 그가 입을 열면 모두가 입을 다물었. 그가 명령하면 모두가 복종했다. 그는 이 지역 땅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모두가 뼛속 깊이 새기도록 만드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었다. 이번 주말까지 그 소를 당장 내 눈앞에 대령해. 그가 일꾼들을 마치 범죄자 보듯 노려보며 소리쳤다. 필요하다면 이 산 전체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찾아내. 일꾼들은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사흘 동안 남자들은 무리를 지어 수색에 나섰다. 구석구석 모든 박목장과 빽빽한 야산의 숲을 뒤졌다. 이웃 농가에 묻기도 하고 수상한 것을 본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나흘째 되던 날 백 회장은 극도로 분노했다. 기호는 그가 텅 빈 축사의 울타리를 발로 걷어차며 혼자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본체인 대저택 앞으로 모든 일꾼을 불러 모았다. 소문은 이미 읍내 전체에 퍼져 있었다. 모두가 쑥덕거렸다. 백 회장의 그 대단한 소가 사라졌대. 누군가는 뒤에서 비웃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지만 모두가 이 사건이 백 회장 같은 오만한 사내에게 얼마나 큰 굴욕인지 알고 있었.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얼간이들이야. 그가 지친 얼굴로 서 있는 일꾼들을 향해 소리쳤다. 단 한 놈도 밥값을 못해.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그때 백 회장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디 한번 다르게 해볼까? 그는 팔짱을 꼈다. 내 소를 찾아오는 놈에게는 이 목장 땅 한 떼기를 주지. 무리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다. 땅? 백 회장이 땅을 준다고? 그래. 그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땅 한 떼기다. 더 이상 내 밑에서 머슴살이 안 해도 돼. 목장 일꾼이든 읍내 사람이든 누구라도 상관없다. 제왕이를 찾아서 데려오는 놈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다. 남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백 회장은 진심으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내뱉은 말이었다. 그것은 공개적인 도발이자 조롱이었고 너희 같은 무능한 놈들은 이런 보상을 걸어도 절대 찾지 못할 거다라는 선언이었다. 기호는 무리의 맨 뒤에 늘 그렇듯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는 이 거대한 목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오래된 길, 잊혀진 구석진 곳, 백 회장조차 발길을 끄는 오지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 무리가 흩어지고 난 뒤 기호는 곧장 일터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겼고 생각하면 할수록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그 소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입을 뗐을 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기호야, 넌 소 찾으러 나갈 오토바이나 말도 없잖아. 작업반장이 비웃었다. 가서 일이나 해. 제 생각엔 잔말 말고 저기 무너진 울타리나 고쳐. 기호는 2번이나 더 시도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고 마치 관심받고 싶어 안달난 어린애 취급을 받으며 일터로 내몰렸다. 늦은 오후 대저택 근처에서 장작을 나르던 기호는 테라스에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백 회장의 딸 혜인이었다. 25살쯤 된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채 지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기호는 그녀가 아직 이 시골에 살고 있다는 것이 늘 의아했다. 사람들의 말로는 그녀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아버지와 여러 번 크게 다투며 이곳을 떠나려 했지만 결국 매번 돌아왔다고 했다. 아니, 어쩌면 진정으로 떠나본 적이 없는 것일지도 몰랐다. 혜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기호를 투명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소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테라스 계단을 내려오며 그녀가 물었다. 기호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묻는 태도는 달랐다. 조롱도 없었고 경멸도 없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기호가 낮게 대답했다. 혜인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럼 왜 가지 않았죠?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버지가 있는 대저택 쪽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기호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 말을 믿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거의 혼잣말처럼 작게 덧붙였다. 아무도 안 믿는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내가 아주 잘 아니까. 혜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기호는 장작을 든 채로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이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잠깐만요. 그가 거의 뛰다시피 다가가 말했다. 저랑 같이 가시려고요? 네. 그녀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이 땅을 얻길 바래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뿐이에요. 기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혜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회장님의 딸이었고 아득히 먼 사람,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양 그의 곁을 걷고 있었다. 소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물었다. 기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소가 사라진 순간부터 줄곧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는 이 산과 목장의 구석구석을 알았다. 동물들이 무리를 벗어났을 때 어디로 숨어드는지 알았고 잊혀진 장소들,
아무도 쓰지 않는 옛길을 알고 있었다. 오래된 산길이 하나 있습니다. 기호가 목장 뒤편에 빽빽한 야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안 다닌 길인데 예전에 그 부근에서 가축 발자국을 본 적이 있어요. 만약 제왕이가 혼자 나간 거라면 거기로 갔을 겁니다.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한테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요. 혜인은 그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녀조차 거의 가본 적 없는 목장에 후미진 오지였다. 숲이 우거지고 거칠어 백회장조차 관리할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버려진 곳. 그런가요? 그녀가 말했다. 처음엔 말없이 걸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지만 깊은 숲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떨어졌다.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가려 짙은 녹색의 어스름을 만들어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기호가 앞장서서 길을 내고 나뭇가지를 치우며 흔적을 찾았다. 20분쯤 지났을 때 혜인이 침묵을 깼다. 항상 이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기호는 뜻밖의 질문에 뒤를 돌아보았다. 목장을 떠나는 거요? 대답하기 전에 그는 잠시 생각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다. 떠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투명 인간으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 혜인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계속 걸었다. 하지만 기호는 그녀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 역시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방식은 다를지언정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시간쯤 더 걸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졌다. 몸을 굽혀야 지나갈 수 있는 곳도 있었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스레 발을 디뎌야 하는 곳도 있었다. 기호는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살피며 발자국이나 부러진 나뭇가지, 덩치 큰 동물이 지나간 어떤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것을 발견했다. 여기 보세요. 그가 마른 진흙 웅덩이 근처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혜인이 다가왔다. 바닥에는 아주 크고 무거운 선명하고 최근에 찍힌 소의 발자국이 있었다. 그 소의 발자국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기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산을 가로지르는 작은 계곡 쪽으로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가 말했다. 이쪽으로 지나갔어요.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 계속 이동했다. 몇 분 더 걷자 물소리가 들려왔다. 맑고 얕은 계곡물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평온하게 물을 마시고 있는 제왕이 있었다. 소는 그들을 보자 고개를 들었다. 놀란 기색은 없었고 그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소는 기호의 기억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이었다. 숲의 그늘 속에서도 완벽한 털에 윤기가 흘렀고 양쪽 뿔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보다 더 비싼 동물 찾았네요. 혜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다. 기호는 갑작스러운 움직임 없이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그는 소를 다룰 줄 알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았다. 제왕이는 그를 가만히 응시할 뿐 물러서지 않았다. 기호는 손을 내밀고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소가 콧김을 뿜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몇 걸음 더 다가가고 몇 마디 더 말을 건넨 후 마침내 기호는 동물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소의 목을 쓰다듬자 가죽 아래 팽팽한 근육이 느껴졌다. 제왕이는 마치 기호를 알아보는 듯 고개를 돌렸다. 기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밧줄을 풀어 소의 목에 조심스럽게 메었다. 단단하지만 조이지 않게 해냈네요. 혜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기호가 밧줄을 가볍게 당겼다. 제왕이는 1초 정도 버티는 듯하더니 반항 없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가는 길은 훨씬 오래 걸렸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소를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다. 다시 소를 놓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숲을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언덕 위
대저택과 그 아래 흩어진 축사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기호는 깨달았다. 이제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던 투명인간 일꾼이 모두가 실패한 소를 찾아냈다는 것을. 그들은 함께 목장의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주변에 있던 일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말없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이내 그중 한 명이 연장을 내동댕이 치고 대저택을 향해 달려갔다. 몇 분 후 백 회장이 테라스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소를 보고 기호를 보고 해인을 보았다. 어디서 찾았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다. 기호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어쩌면 놀라움, 어쩌면 분노일지도 몰랐다. 뒷산 깊은 곳입니다. 기호가 대답했다. 오래된 계곡 근처에 있었습니다. 백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듯 가만히 소를 노려보기만 했다. 호기심에 찬 다른 일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숨죽인 채 이 광경의 목격자가 되었다. 마침내 백 회장이 손을 내밀어 기호가 쥐고 있던 밧줄을 낚아챘다. 그는 기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넌 내 몫을 다했군. 기호는 밧줄을 놓아주었다. 백 회장은 제왕이를 축사 쪽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완전히 멀어지기 전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반쯤 돌린 채 특유의 조롱 섞인 어투로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나와라. 내 농땅을 고르러 갈 테니. 그리고 그는 가버렸다. 기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백 회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저런 목소리로 무언가를 약속할 때는 분명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해인이 그의 팔을 가볍게 스쳤다. 조심해요. 그녀가 기호에게만 들리도록 아주 작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졌을 때조차도요. 그날 밤 기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일꾼, 숙소의 좁고 딱딱한 침대에 누워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려 애썼다. 그는 소를 찾았고 불가능을 해냈으며 이제 땅을 얻게 될 터였다.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 땅을. 하지만 해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지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졌을 때조차도요. 해가 뜨자마자 기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가진 것 중 그나마 덜 해진 옷을 챙겨 입었다. 평소 입던 작업복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가 가진 최고의 옷이었다. 숙소를 나와 회장의 지시대로 대저택 근처에서 기다렸다. 목장의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몇몇 일꾼들은 이미 일을 시작했고 기호를 지나치는 사람들은 곁눈질로 그를 훔쳐보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질투를, 누군가는 동정을 담고 있었다. 마치 기호만 모르는 무언가를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1시간쯤 지나서야 백 회장이 나타났다. 이미 고급 모자를 쓰고 진흙이 묻은 가죽 장화를 신은 채 저택에서 나왔다. 그는 기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손짓 하나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거대한 축사를 지나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푸른 방목장을 지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펼쳐진 비옥한 경작지를 지났다. 이 모든 것이 백 회장의 것이었다. 비옥하고 생산적이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대한 땅. 기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땅 중 아주 작은 귀퉁이 하나만 얻는다 해도 그것은 그가 평생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다. 어떤 구석이든 어떤 조각이든 좋았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걸었다. 좋은 땅들을 지나치고 기호가 아는 구역들도 지나쳐 목장의 맨 뒤편까지 걸어갔다. 그곳은 기호조차 갈 이유가 없어 발길을 끊었던 외지고 고립된 산자락이었다. 백 회장이 걸음을 멈췄다. 여기다. 그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기호는 그곳을 바라보는 순간 위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쩍쩍 갈라진 마르고 거친 흙바닥이었다. 잡초조차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앙상하게 비틀어진 몇 그루의 나무들은 살아있는 식물이라기보단 뼈대처럼 보였다. 바닥은 돌투성이었고 파낼 수 없을 만큼 단단했으며 버려진 장소 특유의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제 이 땅은 내 거다. 백 회장이 말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방금 승리를 거머쥔 자의 비릿한 미소였다. 기호는 당장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건조한 바닥과 죽어가는 나무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선 아무것도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기호가 쥐어짜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기어들어갔다. 그건 내 알바 아니지. 백 회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나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비옥한 땅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 넌 내 할 일을 했고 난 내 약속을 지켰다. 거래는 끝이야. 사실이었다. 엄밀히 따지면 백 회장은 약속을 지켰다. 땅을 주었으니까. 어떤 땅인지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기호는 그 미소의 의미를, 그 조롱 섞인 목소리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여기서 뭘 심어보려고 했던 놈들은 죄다 도망쳤지. 백 회장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이 땅은 쓸모가 없어. 너무 메마르고 너무 단단해. 하지만 어쨌든 땅이고 이제 내놓은 거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길게 연기를 빨아들인 뒤 천천히 내뿜었다. 여기서 살아도 좋고 농사를 지어봐도 좋고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하나 말해두지. 젊은 친구.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이삭 하나 거둔 적 없고 네 놈이라고 예외는 아닐 거다. 기호의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동시에 솟구쳤다. 지독한 오기, 그리고 백 회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강한 갈망.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시험이자 함정이었다. 넌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놈이라는 무언의 조롱. 받겠습니다. 기호가 백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백 회장은 1초 정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짧고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히 받아야지. 그가 말했다. 너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 이거라도 안 받으면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해야 할 텐데.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구두발로 치시겼다. 이번 주말까지 땅 문서를 넘겨주마. 그 후론 이 땅은 공식적으로 내 거다. 그때쯤이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백 회장은 몸을 돌려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기 전 그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내일부터 넌 내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 명색이 땅 주인인데 남의 밑에서 일해선 안 되지. 그러니 더 이상 월급도 식당밥도 기대하지 마라. 이제부터 넌 철저히 혼자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기호는 그곳에 홀로 남아 자신의 것이 된 땅을 바라보았다. 메마른 땅, 죽은 땅, 아무도 원치 않는 땅. 하지만 그의 땅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오롯이 그만의 것이 생긴 것이다. 며칠 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목장 일꾼들은 물론이고 읍내 사람들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 소를 찾은 머슴이 땅을 받았대. 근데 무슨 땅? 아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지역 최악에 버려진 돌밭. 기호는 숙소에서 옷가지 몇 개, 낡은 담요 한 장, 수년간 모아온 연장 몇 개를 챙겨 자신의 땅으로 향했다. 죽어가는 나무 밑에 방수포로 엉성한 천막을 쳤다. 첫날 밤은 거기서 잤다. 온몸이 쑤시고 새벽 이슬에 옷이 흠뻑 젖은 채 깨어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호는 곧장 일을 시작했다. 낡은 괭이로 돌덩이 같은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마른 잡초 뿌리를 뽑아냈다. 손바닥 피부가 다 벗겨져 피가 날 때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일하고 다음 날이면 다시 시작했다. 몇몇 일꾼들이 멀리서 지나가며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돕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을 구경하듯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일주일 후 땅 문서가 준비되었다.
백 회장은 기호를 대저택으로 불렀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종이 뭉치를 건넸다. 여기 있다. 이제 공식적인 내 땅이다. 그리고 이 골칫거리도 온전히 내 몫이고. 기호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내리며 글자들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해하든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이었다. 그에겐 땅이 생겼다. 그만의 땅이. 대저택을 나설 때 기호는 테라스에 서 있는 혜인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를 찾았을 때와 똑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경고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하지만 동시에 기호가 정확히 해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도 서려 있었다. 어쩌면 연민, 어쩌면 존중, 아니면 둘 다일지도. 그는 다시 자신의 땅, 그 메마른 바닥과 낡은 천막으로 돌아가 일에 매달렸다. 이제 그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 땅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리고 모두가 그가 포기하기를 바랐다. 모두가 그가 실패하기를 바랐고, 특히 백 회장이 가장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기호는 평생을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받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 세상 모두가 당신의 실패를 예상할 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처음 몇 주는 지옥 같았다. 기호는 매일 아침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 눈을 떴고, 손은 물집투성이에 등은 땅을 파느라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매일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그 땅에서 미친 듯이 일했다. 그는 나무 판자로 작은 오두막을 지었다. 볼품도 없고 마감도 엉망이었지만 4개의 벽과 지붕, 그리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었다. 방수포 천막보다는 나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기호는 수년간 일하며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씨앗을 샀다. 콩, 옥수수, 감자, 어디서든 잘 자란다고 알려진, 적어도 그가 그렇게 믿었던 평범한 작물들이었다. 정성껏 땅을 고르고 일직선으로 이랑을 파고 알맞은 깊이의 씨를 심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판 작은 웅덩이에서 기러운 물을 주었다. 평생 다른 농부들이 하던 것을 어깨너머로 본 그대로 정석대로 해냈다. 그리고 기다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 변화가 없었다.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3주째 되던 날 몇몇 씨앗이 발아했다. 단단한 흙을 뚫고 작은 녹색 줄기가 올라왔다. 기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성공이다. 땅이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다시 확인했을 때 새싹들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물을 더 주고 흙을 더 정성껏 보살폈다. 밤을 새워가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식물들은 자라지 않았다. 싹이 트고 며칠을 버티다 이내 죽어버렸다. 문제는 흙이었다. 기호는 흙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없었지만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땅은 너무 단단하고 메말라 있었다. 물을 부어도 땅이 모조리 집어삼킬 뿐 작물에게는 한 방울도 남겨주지 않는 것 같았다. 한 달, 2달이 지났다. 기호가 모아둔 쥐꼬리만 한 돈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먹을 것도 사야 했고 씨앗도 새로 사야 했으며 더 나은 연장도 필요했다. 하지만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땅에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결국 그는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토요일 아침 읍내로 내려가 농부들이 물건을 사는 농자재 마트에 들어갔다. 주인은 기호를 알고 있었다. 수년 동안 백 회장 목장에 연장을 대던 사람이었다. 비료가 좀 필요합니다. 기호가 말했다. 씨앗도 조금 더요. 다음번 수확 때 돈은 꼭 갚겠습니다. 주인은 카운터 너머로 기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수확 같은 건 없다는 거자네도 알지 않나?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호가 대답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기호야, 그 땅이 저주받은 흙이라는 건 읍내 사람 다 안다.
넌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고, 난 돈을 갚지도 못할 놈한테 외상 줘서 내 시간을 낭비할 생각 없어. 미안하지만 안 되네. 기호는 다른 가게, 또 다른 가게를 돌았다. 대답은 항상 같았다. 아무도 외상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가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최악의 땅을 떠안은 미련한 놈이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미치광이. 기호는 빈손으로 자신의 땅에 돌아와 직접 지은 오두막 마루에 걸터 앉았다. 눈앞에 펼쳐진 쩍쩍 갈라진 땅과 말라 죽은 식물들을 보며 난생 처음으로 뼛속 깊은 의구심을 느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땅은 정말 죽은 땅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삶을 내다 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루하루가 더 무겁게 짓눌렀다. 기호는 계속 발버둥 쳤지만 이제는 달랐다. 예전엔 희망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순전한 오기로 버티고 있었다.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포기한다는 것은 백 회장의 목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것만큼은 죽어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늦은 오후, 괭이질을 하던 기호는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돌아보니 백 회장 목장의 일꾼 중 한 명인 성민이었다. 기호와 수년 동안 알고 지낸 형님뻘 되는 사람이었다. 어때, 기호야? 성민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물었다. 좀 살만하냐? 기호는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그냥 뭐 똑같죠. 기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성민은 주변의 메마른 땅과 죽은 식물들, 허름한 나무, 오두막을 둘러보았다. 연장이 부족하다는 소리 들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몇 개 빌려줄 순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기호는 가만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널 도왔다는 걸 아시면 당장 내 목이 날아갈 거다. 알지? 기호는 이해했다. 일꾼들조차 백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했다. 기호를 돕는 것은 곧 회장에 대한 반역이었고 누구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기호가 말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형님이 곤란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성민이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나도 조만간 그만둘 참이야. 딴 목장에 자리를 알아봐 놨거든. 근데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서 왔다. 뭔데요? 읍내에 소문이 쫙 퍼졌어. 회장님이 내가 언제 백기 들고 나자빠질지 돈 내기를 걸었다고 하더라. 누구는 석 달, 누구는 반년이라는데 1년을 넘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기호는 가슴이 분노로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백 회장은 그의 인생을 도박판의 장난감으로 읍내 사람들의 안주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형님은요? 기호가 물었다. 형님은 제가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성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 생각에 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독한 놈이야. 하지만 기호야, 오기만으로 농사를 지을 순 없어. 때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기호는 괭이를 쥔 채 텅 빈 흙바닥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도움도, 지지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다. 외로움은 육체 노동보다 가혹했고 메마른 땅보다 지독했으며 죽어가는 작물보다 더 비참했다. 이 고독은 무게가 있었고 망가진 연장처럼 쉽게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의 속을 갉아먹었다. 그날 밤 기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얇은 요대기 위에 누워 나무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야 할지, 이 모든 게 가치가 있는지, 과연 아주 작은 승산이라도 있는지 끊임없이 번뇌했다. 그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기호는 조용히 일어나 무기로 쓸만한 단단한 나무 토막을 쥐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혜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천으로 덮인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무언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은 몹시 긴장되어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기호가 들고 있던 나무 토막을 내리며 물었다. 먹을 걸 좀 가져왔어요. 그녀가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다. 많지는 않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기호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를 응시했다. 어째서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돕지 않는다는 것도요.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호는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제법 묵직했다. 안에는 빵, 고기, 과일, 그리고 말린 육포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가 가진 전부보다 값진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기호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혜인은 그의 뒤로 펼쳐진 메마른 땅과 실패한 경작지들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 말이에요. 할머니가 이 땅에 대해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할머니는 이곳의 사람들이 잊어버린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셨어요. 혜인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이 땅엔 비밀이 있어요. 다른 땅처럼 농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게 뭔지 끝내 말씀해 주지 않고 돌아가셨죠. 기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동시에 새로운 감각이 솟아올랐다. 아직 온전한 희망이라 부를 순 없었지만 그의 아주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게 뭔지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혜인은 그를 바라보았고 이 모든 소동이 시작된 이후 기호는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았다. 그것은 연민도 존중도 아닌 명백한 공모의 눈빛이었다. 내가 알아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해요. 내가 당신을 돕는다는 걸 아버지가 아시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내가 뭘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하지만 기호씨,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 땅엔 무언가 있어요.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녀는 기호가 대답할 틈도 없이 몸을 돌려 어두운 밤의 장막 속으로 사라졌다. 기호는 바구니를 든 채 혜인이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완전한 희망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 희망의 시작이었다. 혜인은 사흘 뒤 다시 찾아왔다. 역시 아무도 보지 못할 깊은 밤이었고 아버지가 눈치채기 전에 돌아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시간이었다. 이번에 그녀가 가져온 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와 낡은 가죽 커버로 덮인 오래된 수첩이었다. 대저택 다락방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녀가 수첩을 기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목장과 이 일대 땅에 대한 기록들이 빽빽한데 이 구역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기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글씨는 작고 군데군데 떨려 있어서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읽기 힘들었지만 몇 가지 단어들을 간신히 조합해냈. 지하수, 약수터, 맥, 큰 바위, 파묻다. 할머니께서 이곳에 물줄기가 있다고 쓰신 겁니까? 기호가 물었다. 혜인이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이 땅이 특별하다고 적으셨어요. 증조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이 땅은 아주 비옥했다고요. 물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 변해버렸대요. 그게 뭡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일기 내용으로 봐서는 누군가 고의로 물길을 돌렸거나 수맥을 막아버린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물줄기가 여전히 이 밑에 흐르고 있다고 쓰셨어요. 그저 막혀 있을 뿐이라고요. 기호는 밖에 펼쳐진 쩍쩍 갈라진 땅을 내다보았다. 만약 이 땅 밑에 물이 갇혀 있다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흙이 이토록 딱딱한지, 왜 작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지, 땅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 갈증을 달래줄 물은 철저히 억눌려 있었던 것이다. 그 수맥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가 다급히 물었다. 혜인은 수첩을 넘겨 어떤 그림이 그려진 페이지를 펼쳤다. 명확한 지도는 아니었지만 위치를 나타내는 스케치 같았다.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그리고 어떤 지점을 표시한 엑스프링. 자,
여기인 것 같아요. 그녀가 낡고 구부러진 나무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기호는 본 적이 있었다. 이 불모지 한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주변의 모든 것처럼 앙상하고 기괴하게 뒤틀린 소나무 한 그루였다. 내일 아침 당장 파보겠습니다. 기호가 말했다. 잠깐만요. 혜인이 그의 팔을 잡았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기호가 침묵했다. 아버지가 제가 밤에 나간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아직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강하게 의심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엔 절 추궁하시더라고요. 누구 만나는 사람 있냐고, 뒤에서 허튼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말했죠. 그냥 밤 공기 쐬러 산책한 거라고요. 하지만 믿으시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혜인이 한숨을 쉬었다. 기호 씨,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 자신에게 도전한다고 느끼면 정말 무서워지는 분이에요. 만약 제가 당신을 돕고 있다는 걸 아시면 그럼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기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미 제게 필요한 걸 모두 주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젠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혜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돕고 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해내는 걸 내 두 눈으로 꼭 보고 싶어요. 이 땅이 쓸모없지 않다는 걸 증명했을 때 우리 아버지 표정이 어떨지 똑똑히 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아버지가 알아채기 전에요. 그녀는 혹시나 미행이 붙지 않았나 등 뒤를 살피듯 돌아보았다. 당분간은 못 올 거예요. 아버지가 의심을 거둘 때까지는요. 하지만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기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고 기호는 낡은 수첩과 함께 어쩌면 이 땅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태로운 희망을 안고 홀로 남겨졌다. 다음 날 아침, 기호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다. 아침도 걸은 채 괭이와 삽을 챙겨 곧장 구부러진 소나무로 향했다. 수첩의 그림을 다시 확인하고 발걸음으로 거리를 측정한 뒤 파기 시작했다. 흙은 평소처럼 돌덩이 같았다. 괭이를 내리칠 때마다 마른 흙먼지만 조금씩 흩날릴 뿐이었다. 굳은 살이 겹겹이 박인 기호의 손이 다시 찢어지듯 아파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숨막히는 열기가 몰아쳤다. 기호는 계속 파고 또 팠다. 허리가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팔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더 이상 단 한 번도 삽질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팠다. 그때 삽 끝에 무언가 다른 것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흙이 아니었다. 돌이었다. 기호는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냈다. 그리고 그곳 1미터 가까운 깊이의 땅속에 누군가 고의로 덮어놓은 듯 묵직하고 평평한 거대한 안반이 묻혀 있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이것은 자연적인 돌이 아니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이 돌을 여기 묻은 것이다. 누군가 이 돌 아래를 막아버린 것이다. 그는 바위 주변을 파내 틈을 만들고 그 밑으로 삽을 밀어 넣어 지렛대처럼 힘을 주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호는 다시 시도했고 또 시도했다. 4번째 시도에서 바위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기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몸을 실었다. 근육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라 바위가 서서히 1cm씩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옆으로 쿵 하고 뒤집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다. 처음에는 찔끔거리는 수준이었다. 땅에서 스며 나오는 얇은 물줄기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맑고 시원하며 생동감 넘치는 진짜 물이었다. 기호는 무릎을 꿇은 채 그것이 마치 기적인 양 멍하니 바라보았다. 물에 손을 담그고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감촉을 느꼈다. 그 물로 얼굴을 적시고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수맥이 막혀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고의로 그 위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 물을 가두고 이 땅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들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짐작하는 데는 큰 지혜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물이 돌아왔다. 그는 남은 하루 종일 물이 흐를 길을 작은 물길을 파서 그가 씨를 뿌려둔 밭 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유도했다. 물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러갔다. 메마른 바닥에 물이 닿자 흙은 짙은 색으로 변하며 부드러워졌고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기호는 쉬지 않고 일했다. 샘에서 솟은 물로 밭을 적시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흙 1cm마다 정성을 쏟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솟아올랐으며 잎이 펼쳐졌다. 아주 푸르고 튼튼하고 건강한 잎들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죽지 않았고 시들지도 않았으며 계속해서 위로 자랐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불가능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죽었던 황무지가 푸른 밭으로 변하고 있었다. 기호는 전 재산을 털어 산 콩, 옥수수, 호박을 더 심었다. 더디지만 모든 것이 확실하게 자랐다.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백 회장의 일꾼들이 멀리서 지나가며 그 광경을 목격했다. 푸른 잎을 보고 자라나는 작물을 보았다. 무언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닫고 그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기원에 바빴어? 봤어. 작물이 쑥쑥 자라던데. 도대체 무슨 수를 쓴 거야? 아무도 이유는 몰랐지만 모두가 그 결과를 두 눈으로 보고 있었다. 작물이 자라날수록 사람들의 관심도 커졌다. 혜인은 금요일 밤에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밭 가장자리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응시했다. 묘목들은 이미 꽤 높이 자라 있었다. 옥수수 떼는 벌써 반 미터가 넘게 올라왔고 콩덩굴이 바닥을 빽빽하게 덮고 있었다. 그곳엔 색채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 해냈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변해 있었다. 자랑스러움, 놀라움, 그리고 기호가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수맥이 당신이 말한 그 자리에 정확히 있었습니다. 기호가 대답했다. 누군가 그걸 막아놨더군요. 아주 큰 바위로 덮어놨어요. 혜인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 짓이죠. 그녀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짐작은 했어요. 할머니는 이 땅 문제로 아버지와 크게 싸우신 적이 있거든요. 할머니는 이 구석진 땅을 죽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이곳엔 우리 가문의 역사가 있다고 하셨지만 아버진 콧방귀도 안 뀌셨죠. 아버지에게 돈 안 되는 땅은 가치가 없는 쓰레기니까요. 그래서 고의로 이 땅을 죽이신 거예요. 고의로 죽였다고요? 완전히 고의는 아니더라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다 당신이 이 땅을 받게 되자 비웃으신 거고요. 아무도 여기서 무언가를 키워낼 수 없을 거라 확신하셨으니까. 기호는 푸르게 자라난 작물들을 보았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생명의 증거들을. 회장님이 틀렸습니다. 기호가 말했다. 이 꼴을 보시면 단단히 화가 나시겠군요. 그건 당연히 알죠. 기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혜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백 회장은 극도로 분노할 것이며 그처럼 오만한 자는 절대 패배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백 회장은 화요일 아침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호가 막 첫 콩을 수확하고 있을 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백 회장이 목장 순찰대 타는 짙은 갈색 명마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증인 역할을 할 2명의 일꾼을 대동하고 있었다. 기호는 콩이 담긴 바구니를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다. 바지에 흙 묻은 손을 닦으며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백 회장은 말에서 천천히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물들을 보고 푸른 잎을 보고 죽어 있어야 할 땅이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분노, 아주 차갑고 치밀하게 통제된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진짜였군. 그가 밭으로 몇 걸음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이 땅에서 수확물이 나오다니. 기호는 대답 없이 그를 주시했다. 백 회장이 허리를 굽혀 흙을 한 움큼 쥐었다.
촉촉하고 검고 부드러운 흙의 질감을 확인하고는 툭 털어내며 바지에 손을 문질렀다. 수맥을 찾았나 보지. 묻는 것이 아니라 기정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였다. 찾았습니다. 기호가 답했다. 제법 똘똘한 놈이군. 백 회장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석 달도 못 버틸 줄 알았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독종이었어. 그는 작물 사이를 거닐며 이파리들을 만져보고 벌써 1미터 가까이 자란 옥수수 떼들을 살펴보더니 다시 기호 앞에 내 능력을 증명했구나. 백 회장이 말했다. 땅이 죽은 게 아니라 그저 목말랐을 뿐이라는 걸 말이야. 이제 넌 수확이 가능한 땅을 가졌다. 축하한다. 기호는 그것이 결코 칭찬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무언가를 꾸미기 위한 밑밥이었다. 백 회장은 대가를 원치 않고는 결코 남을 칭찬하는 법이 없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네 놈한테 이 밭을 계속 유지할 돈이 없다는 걸 잘 알지. 백 회장이 말을 이었다. 제대로 된 농기구도 없고 씨앗도 부족하고 그 알량한 의지 빼고는 쥐뿔도 가진 게 없잖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팔짱을 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러 왔다. 기호는 말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네가 이 땅을 받은 이후로 제왕이를 본 적이 있느냐? 기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소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매일매일 발버둥 치느라 바빴으니까. 백 회장이 고개를 돌려 손짓했다. 뒤에 서 있던 일꾼 하나가 말을 몰고 가더니 몇 분 뒤 제왕이의 목줄을 끌고 나타났다. 손은 기호의 기억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풍당당했다. 아침 햇살, 아래털이 눈부시게 빛났다. 가죽 아래로 거대한 근육이 꿈틀거렸다. 평생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액수의 가치를 지닌 동물이었다. 이 소 한 마리면 네 놈의 이 볼품없는 밭 전체를 사고도 남아. 백 회장이 제왕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앞으로 5년, 아니 10년 동안 이 흙바닥에서 파먹을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지.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와 기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왕이를 주마. 대신 이 땅을 다시 나한테 넘겨라. 간단한 거래다. 넌 이 소를 팔아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거나 직접 키우거나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나는 원래 내 것이었던 이 땅을 되찾는 거다. 그 제안은 허공에 무겁게 맴돌았다. 달콤하고 매혹적이며 지독하게 위험한 제안이었다. 기호는 소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자신의 밭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두 손으로 일궈낸 작물들, 직접 지은 집, 자신이 흘린 피땀,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들던 고독과 싸워 이겨낸 결과물을. 아주 훌륭한 제안이야. 백 회장이 덧붙였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이 지긋지긋한 고생과 진흙탕 싸움에서 당장 벗어날 기회다. 넌 이미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란 걸 모두에게 보여줬으니 이제 편히 쉬어도 되잖아. 하지만 기호는 이 제안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매수였다. 백 회장은 통제권을 되찾고 싶어 했다. 기호의 승리를 다시 패배로 뒤바꾸고 땅 주인으로 버티지 못하고 결국 꼬리를 내린 머슴의 이야기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이다. 만약 거절한다면요? 기호가 물었다. 백 회장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넌 이 척박한 땅에 남아 계속 발버둥 치겠지. 외롭게, 아주 힘겹게 이 구질구질한 농사를 이어가야 할 거다. 읍내에 누구도 네게 외상을 안 줄 거고 돈을 안 빌려줄 거고 널 돕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첫 가뭄이 들거나 병충해가 돌거나 어떤 문제라도 하나 터지면 넌 그 길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거다. 곁에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철저히 혼자서 말이야. 백 회장은 자신의 말이 기호의 마음을 흔들도록 잠시 뜸을 들이다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달라져. 넌 부자가 되고 현명하게 큰 거래를 성사시킨 사내로 대우받을 거다. 아무도 널 실패자라 부르지 않아. 천하의 백 회장을 2번이나 이겨먹은 영리한 놈이 되는 거지. 완벽하게 짜여진 함정이었다. 논리로 교묘하게 포장된 새빨간 거짓말.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기호가 존경받을 리 없었다. 그는
결국 다시 백 회장의 통제 아래 순응하는, 돈으로 길들일 수 있는 흔해 빠진 머슴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기호는 제왕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자신이 찾아냈던 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소, 그가 평생 쥐어볼 수 없는 거액의 가치를 지닌 동물.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땅을 보았다. 허름한 집, 푸른 작물들, 거칠어진 자신의 두 손, 그리고 자신이 당당히 맞섰던 고독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아니요, 기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백 회장은 아마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당황한 듯했다. 싫습니다. 기호가 다시 한번 말했다. 이 손은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찾아줬을 뿐이죠. 하지만 이 땅은, 기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 제 땅입니다. 짙은 정적이 흘렀다. 백 회장을 따라온 일꾼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백 회장 본인도 얼어붙은 채 기호의 대답을 처리하려 애썼다. 그러다 그가 웃기 시작했다. 유쾌한 웃음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불신과 분노. 평생 아니요라는 대답을 들어본 적 없는 자의 기괴한 웃음이었다. 내 놈이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구나. 백 회장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훨씬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이깟 쥐꼬리만 한 승리가 뭐 대단한 의미라도 있는 줄 아나? 싹 몇 개 틔웠다고 네가 나랑 동급이라도 된 것 같아? 저는 회장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기호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받아쳤다. 그리고 동급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 그저 제 것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백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훅 다가왔다. 기호가 그의 옷에서 나는 시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바짝 다가섰다. 넌 이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다. 그가 기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감히 날 들이받고 내 호의를 걷어찬 걸 땅을 치며 후회할 거야. 내 놈이 처참하게 망할 때 내가 똑똑히 지켜봐 주마. 너 같은 놈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는 몸을 획 돌려 말에 올라탔고 일꾼들에게 소를 끌고 돌아가라고 손짓했다.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기호를 내려다보았다. 할 수 있을 때 실컷 즐겨둬라. 애송이. 너 같은 밑바닥 놈들은 땅 주인 행세를 오래 못하니까 결국 내 놈이 기어나왔던 그 시궁창으로 다시 굴러떨어질 거다. 그리고 그는 말을 몰아 멀어졌다. 기호는 그곳에 다시 홀로 남겨졌지만 이번엔 달랐다. 두려움도 의구심도 없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자유라는 단어와 가장 흡사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다. 그날 밤 혜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기호의 밭에서 씩씩거리며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서린 맹렬한 분노를 보았고 제왕이가 다시 축사로 끌려 들어가는 것도 보았다. 아버지가 거래를 제안했군요.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리고 거절했고요. 거절했습니다. 혜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집에 오시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일꾼들에게 고함을 치고는 서재에 틀어박히셨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제게 경고하셨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이곳에 발을 들인다면 두 번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 말라고. 집도, 돈도, 가문의 이름도 모든 걸 빼앗겠다고요. 기호는 그 말이 뜻하는 엄청난 무게를 느꼈다. 혜인 씨, 굳이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 하지만 내가 그러고 싶어요. 그녀는 푸르게 자란 작물들이 있는 밭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백 회장의 딸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아버지의 방식대로 지독한 투명인간으로 살았죠. 이제 지긋지긋해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진절머리가 나요. 그래요. 안락한 삶은 잃겠죠. 애초에 내 것도 아니었던 돈도 잃을 테고요. 더 이상 내가 통과하고 싶지도 않은 문을 열어주는 가문의 이름표도 잃겠죠. 그녀는 기호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게 진짜 중요한 건 잃지 않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절대. 기호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선택이 어떤 무게인지
그녀가 무엇을 걸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았다. 일단은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제 짐을 챙겨야 하니까요. 제가 갇혀 살았던 삶에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아주 머물러. 만약 당신만 허락한다면요. 그 순간 기호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철저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곁에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기꺼이 자유의 대가를 함께 치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백 회장의 딸로서의 마지막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사흘 뒤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여행 가방 하나와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후련한 미소가 들려 있었다. 작지만 생동감 넘치는 푸른 밭이 두 사람 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제 이 땅은 온전히 그들 두 사람의 것이었다. 그 후 몇 달은 기호의 생애에서 가장 고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기호와 혜인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일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옛 농사 지혜를 알고 있었고 그는 불굴의 육체적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이 힘을 합치자 그 땅은 일찍이 본 적 없을 정도로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석 달 뒤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다. 대규모 농장에 비하면 초라한 양이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다. 기호는 콩, 옥수수, 호박을 거두어 포대에 담았고 생애 처음으로 내다 팔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기호는 읍내 오일장으로 내려가 등짐을 부리고 작은 좌판을 깔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지나갈 뿐 지갑을 열지 않았다. 이 작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쓸모없다 버려진 저주의 땅. 백 회장이 벌로 내린 그 밭에서 나온 것이란 걸 알았기에 감히 백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한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콩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알을 만져보고 꼼꼼히 확인하더니 물었다. 얼마요? 기호는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은 정직한 가격을 불렀다. 아주머니는 기꺼이 돈을 냈고 누군가 물건을 사자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며 하나둘 다가와 지갑을 열었다. 오전이 끝날 무렵 기호는 가져온 물건의 절반을 팔아치웠다. 해질 무렵에는 완판을 기록했고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다. 자신의 이마에서 흐른 땀과 거친 두 손으로 직접 벌어들인 정당한 돈이었다. 몇 주가 지나고 기호는 다시 씨를 뿌렸고 다시 수확했으며 다시 장에 내다 팔았다. 오일장이 열릴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물을 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지독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백 회장도 당연히 이 소식을 들었다. 읍내 전체가 떠들썩하게 떠들고 다녔으니 모를 수가 없었다. 땅 주인이 된 머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남자, 회장의 달콤한 제안을 걷어차고도 멋지게 성공한 사내. 하지만 백 회장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시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저택에 틀어박혀 목장 사업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무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천하의 백 회장이 패배했고 모두가 그 패배를 목격했다. 혜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기호와 함께 그 땅에 남았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장에 내다 파는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도 변해갔다. 단순한 동업자에서 친구가 되었고 동지가 되었으며 두 사람 모두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순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더 깊고 진실한 무언가로 발전해갔다. 기호가 그 땅을 받은 지 딱 1년이 되던 날 그는 나무 오두막 마루에 앉아 있었다. 오두막은 더 이상 허름하지 않았다. 그는 집을 손보고 제대로 된 창문을 달고 지붕을 수리하고 방 하나를 더 늘렸다. 대저택에 비하면 아직 작았지만 비바람을 견디는 튼튼한 그의 집이었다. 혜인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눈앞의 땅을 바라보았다. 푸르고 건강한 식물들이 넘실거렸고
되살아난 지하수맥은 끊임없이 물을 뿜어내며 모든 생명을 먹여 살렸다. 불가능이 눈앞의 현실로 숨쉬고 있었다. 후회해요? 혜인이 문득 물었다. 뭘 말입니까? 그 황소 대신 이 땅을 선택한 거요. 기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자신이 일궈낸 밭, 이룩한 집,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돌아보았다. 아니요. 그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혜인이 활짝 웃었다. 어제 아버지가 이 근처를 지나가셨어요. 그녀가 무심한 듯 말했다. 기호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오셨다고요? 네. 멈추진 않고 그냥 말을 타고 길을 따라 지나가셨어요. 우리 땅을 한번 쓱 쳐다보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죠.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기호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자신이 처벌로 내렸던 땅이 비옥하게 살아 숨쉬는 것을 보는 백 회장의 표정. 자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남자가 끝내 보란듯이 성공해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오만한 얼굴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혜인이 말을 이었다. 제왕이가 또 사라졌대요. 기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또요? 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번엔 아버지가 혼자 찾으러 다니셨대요. 내기를 걸지도 않고 보상도 안 걸고 그냥 아무도 자기가 귀한 걸 잃어버렸다는 걸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찾으러 다니셨다는군요. 그녀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애초에 그깟 소 따위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읍내 사람들 모두가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들 사이에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평온한 정적이었다. 이제 뭘 할 거예요? 혜인이 물었다. 무슨 뜻이죠? 땅은 기름지고 돈도 있고 먹을 것도 풍족해졌잖아요. 이제 다 가졌는데 그 다음은 뭐냐고요? 기호는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 다음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억척스럽게 살아내는데 집중했을 뿐이니까 계속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집도 좀 더 고치고 더 좋은 연장도 사고 새로운 작물도 심어볼까 해요. 잘 자랄지 안 자랄지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게 다예요. 혜인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기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대로, 온전히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자신을 돕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여자. 자신의 아버지를 거역하고 온 세상이 등 돌렸을 때 유일하게 곁에 남아준 사람. 혜인 씨는요? 기호가 단순하지만 깊은 진심을 담아 물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계속 여기 머물러줬으면 합니다. 혜인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살려낸 푸른 땅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고 싶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늘 그러고 싶었어요. 그 소박한 오두막 마루에서 한때 처벌의 의미로 주어졌으나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 그 땅에서 기호는 평생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했다. 그 화려한 트로피를 휩쓴 황소는 애초에 진정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저 백 회장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들고 흔들던 속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진짜 권력은 가장 멋진 소를 가지는 것도, 가장 큰 목장을 소유하는 것도, 남들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진정한 힘은 오롯이 내 것인 무언가를 가지는 데 있었다. 누군가가 종이 쪼가리로 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땀, 치열한 투쟁으로 쌓아올려 그 누구도 감히 빼앗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 작은 땅 한떼기는 백 회장의 거대한 목장 제국 전체보다 훨씬 가치 있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자유롭고 정직하며 진실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몇 달 후 기호는 읍내 장터에서 새로 수확한 작물을 팔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기호의 좌판 앞에 줄을 섰다. 작물의 품질을 알았고 그의 땀방울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 회장은 기호의 땅 앞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쳐 지나갔다. 멀찍이 말을 멈춰 서서 푸른 밭과 튼튼한 작물, 기호가 손수 지어 올린 번듯한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분, 어쩌면 2분 정도 묵묵히 지켜만 보던 그는 이내 말머리를 돌려 천천히 멀어져 갔다. 처음 그 땅에 기호를 데려왔을 때보다 한없이 작고 초라해진 뒷모습이었다. 기호는 돌아서서 다시 밭으로 향했다. 그에겐 돌보아야 할 흙이 있었고 거두어야 할 작물이 있었으며 당당하게 살아내야 할 삶이 있었다. 대상받은 황소 제왕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겉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허울들이 세월 속에 잊혀지듯 그 손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영 사라졌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땅, 그리고 집, 푸르게 자라나는 작물,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남들이 내리는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한 남자뿐이었다. 한 인간의 진짜 가치는 아무도 보지 않는 척박한 곳에서 스스로 무엇을 일궈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었다. 기호는 매일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지만 삶은 영영 바뀌지 않을 것 같았다.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가 처음 그 메마른 황무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그것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저 돌아갈 곳이 없었기에 받아들였다. 며칠이 지나도록 싹 하나 트지 않는 날도 있었다.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역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 가장 쉬운 타협의 길이 열렸을 때 그는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다. 만약 그 편한 길을 택한다면 그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라는 것을. 결국 기호가 얻어낸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1등상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더 어렵고 고귀한 것을 얻어냈다. 바로 계속 나아가는 힘이었다. 현실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란 남들이 정해놓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